서가 명가. 오늘은 그 니카노르 파라라고 하는 그 칠레의 시인을 다루게 됐는데요. 뭐 앞서도 뭐 여러 번 이제 말씀을 드렸죠. 이제 반시라고 하는 그 개념을 통해서 문학사에 확실한 그 족적을 남긴 시인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다른 시인들과 달리 우리가 진짜 주변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적인 대상들을 많이 노래하고 있고, 또 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엄숙하고 고귀한 것이라는 어떤 그 편견, 선입견이 이제 독자들에게도 많이 자리 잡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시를 통해서 아주 철저하게 부정하고 탈신화하는 그런 과정을 보여줍니다. 산 파비안 데 알리코라고 하는 칠레 남부의 아주 소도시예요. 그래서 1914년에 태어나서 2018년에 사망했으니까 올해 사망했네요. 그죠? 몇 살이죠? 우리 나이로 105세인가요? 칠레식으로 해도 아마 103세가 넘는 아주 장수를 누렸는데, 니카노르 파라는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물리학자입니다. 그러니까 뭐 브라운 대학이나 그 옥스퍼드 대학에서 수학과 물리학 이런 것들을 전공해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교단에 섰었죠. 그렇지만 결국은 시인의 길로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이 파라 집안을 보면 시인의 길로 돌아온 것이 자기 집으로 돌아온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팔남매가 있었고 그 사촌들이나 뭐 하여간 파라 집안 전체가 예술가, 뭐 음악가가 아주 절반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 칠레 내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그 예술가 집안이고, 뭐 그런 어떤 피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당연한지도 모르겠어요. 103세, 104세를 살면서 사실은 뭐 영광을 많이 누렸어요. 그래서 스페인어권의 노벨문학상이라고 얘기하는 세반테스상을 2011년에 수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장수하지 않았으면 절대 못 받았겠죠. 받을 때까지 난 산다. 그 다음에 파블로 네루다 시상도 수상을 하게 되고, 뭐 당연히 국가문학상도 수상을 하게 되는데, 여러 번 노벨문학상에 노미네이트 됐지만 노벨상은 결국 수상하지 못하게 되는데,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이미 칠레인으로 노벨문학상 수상 시인이 2명이나 있는데 3명을 주기는 참 부담스러웠을 것 같아요. 뭐 네루다만큼 많지는 않지만 많은 시집을 내면서 변화를 계속 모색해 왔는데, 1954년에 나온 포에마스 이 안티포에마스, 시와 반시라고 하는 저 시집이 니카노르 파라의 어떤 이미지를 고착화시키는데 결정적인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뭐 쭉 보면은 그 이후에 나온 시집들이, 꾸에까 같은 경우는 칠레에 뭐 칠레만 있는 건 아닌데 민속춤, 음악의 일종이에요. 꾸에까. 칠레 사람들이면 다 부르고 추는 그런 노래이자 춤이죠. 뭐 그런 어떤 민요조의 어떤 그 시들을 이제 쓰기도 하고, 또 아르테팍토스 같은 경우는 조금 시각 예술하고 시를 접목시키는 시도들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림이 많이 등장하기도 하고요. 후기시에 보면은 그래서 어떤
전시회를 굉장히 많이 가지게 됩니다. 약간 설치 미술 비슷한 그 시도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후기로 가면 에코포에마스라고 나오는데 저게 이제 생태시가 되겠죠. 아니면 포에시아 폴리티카, 정치시. 그러니까 그 초기에 분명히 드러나지 않던 어떤 정치적인 색깔이라든가 아니면은 대사회적인 메시지를 던지려는 그 시도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니카우로파라는 초질관 노입니다. 노. 칠판에 아주 노라고 크게 써놨는데 사실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문학사라고 하는 것이 끝없는 어떤 부정의 역사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그 반시도 특별할 게 없는 거죠. 사실은 저런 타이틀을 갖다 붙였기 때문에 주목을 받는다고 볼 수도 있는데 다른 어떤 시인들이 시도했던 것보다 훨씬 더 극단적인 어떤 방식으로 어떤 안티 의식을 표출했기 때문에 더 주목을 당연히 받았겠죠. 니카우로파라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나는 시를 하라는 명령을 받고 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청산한다. 그러니까 나 시를 다 쓸어버리겠다는 얘기겠죠. 굉장히 극단적인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시만 빼고 모든 것이 다 시다. 그러니까 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좁은 의미의 어떤 정의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정의 자체를 굉장히 확장시켜 버린 거죠. 이런 식의 어떤 단절 의지를 드러낸 그런 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보고 있는 시인데요. 우리말로 이제 옮겨놓으면 시는 죽을 것이다. 능욕하지 않으면 시를 후리고 공개적으로 망신을 줘야 한다. 그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자. 뭐 이런 식으로 시비를 걸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원시를 보면 훨씬 더 심각하죠. 그러니까 시를 능욕하는 것을 마치 어떤 성적인 의미와 이제 결부시켜서 저런 식으로. 그래서 뭐 저거는 이중적인 어떤 안티라고 볼 수 있는데 기존의 어떤 여성에 대해서 고착된 어떤 문학사를 통해서 고착된 여성 이미지. 그러니까 루벤 다리오나 파블로 네루다 아니면 세사르 바이오 이런 시인들에게서 보였던 여성 이미지를 아주 가차없이 지금 탈신화하고 있는 일면을 또 보여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니카우로파라는 반시 선언문을 많이 발표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선언문이라는 어떤 제목의 시도 있고. 그런데 이 자체도 일종의 패러디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아방가르드 시대에는 이제 그 시대의 질서가 다 무너져 내리면서 이제 새로운 질서를 이제 구축해야 되는 상황 앞에서 시인들은 각자 다 자기 방식대로 어떤 새로운 질서를 이제 세우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뜻이 맞는 사람끼리 선언만 모이면은 다 선언문을 채택을 했어요. 그래서 아방가르드 시대에는 그야말로 그 선언문이 난무했던 그런 시대죠. 그래서 니카우로파라가 주로 공격 대상으로 삼고 있는 아방가르드 시대 또 뭐 초현실주의 이런 것들이 주 공격 대상이라면은 선언문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는 시조차도 일종의 패러디다.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나온 것이 이제 아까 시와 반시라는 1954년 그 시집에 나와 있는 독자에게 고함이라고 하는 그 시인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니카우로파라의 시 중에서 가장 어려워요.
우리말로 옮기기도 어렵겠죠. 의미를 파악하기도 힘들고 여기에는 수많은 어떤 문화적인 인유가 숨어 있어서 뭐 어지간한 그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이해하기 쉽지 않은 방식으로 시가 쓰여졌어요. 그러면 일상성을 추구하는 시라고 하면서 왜 이렇게 그 선언적인 시를 어렵게 썼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이제 해석이 가능한데 아마도 이제 이 시를 쓸 때만 해도 니카무르 파라가 늦깎이 시인 아니에요. 문단에서 인정을 받지 못한 시인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라성 같은 어떤 선배 시인들을 깎아내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놓고 할 수 없으니까 수많은 어떤 문화적인 인유들을 동원해서 자기 어떤 그 맨 얼굴을 조금 감추고 있는 듯한 느낌을 상당히 많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일부만 한번 좀 읽어보면은 자 작가는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다. 시인은 작가는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다. 내가 글을 써가지고 내 글이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신경 쓰지 않는다. 아까도 나왔었죠? 한번 올라타려면 올라타라. 난 책임지지 않는다. 그래서 독자는 그냥 달갑게 받아들여야 한다. 자, 신학자이자 노련한 재단가였던 사벨리우스는 더없이 신성한 삼위일체론을 박살낸 뒤에 자신의 이단성에 대해 답했던가 이렇게 묻고 있어요. 자, 여기서 왜 그 사벨리우스를 언급하고 있는가? 사벨리우스는 그 3세기의 그 신학자였는데 삼위일체를 부정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삼위일체를 부정하면 이단이죠. 그래서 결국은 교황 칼리스토에 의해서 파문을 당하게 되는데 그러면 누구와 동일시하고 있는 걸까요? 저 사벨리우스가 처했던 그 상황과 입장을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사벨리우스가 부정했었던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보면 아까 아주 뛰어난 시인이라고 얘기했었던 파블로 데 로카, 그 다음에 비센테 위도브로, 파블로 네루다 이렇게 세 명을 상징한다고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위치를 점하고 있는 그 세 명의 권위를 부정하는 자신의 입장을 사벨리우스에 그 빗대서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가능한 거죠. 자, 고통이나 바보라는 단어는 더욱 찾아보기 힘들지. 돌로르라는 단어는 네루다의 시에 아주 널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보라는 굉장히 칠레적인 그 어휘인데, 저 단어는 파블로 데 로카의 시집에 많이 등장하는. 그러니까 그런 단어는 난 쓰지 않아. 그런데 그 대신 탁자나 의자 같은 단어는 도처에 널렸어. 관이라는 단어, 또 뭐 연필, 그렇죠? 뭐 지우개 이런 단어는 내 시에 널렸다 이거죠. 그런데 이것이 나를 굉장히 우쭐하게 만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보기에 하늘은 이제 산산조각이 나서 떨어지고 있거든. 하늘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여기서 그러면 굉장히 신성시되어 왔던 그 선배 시인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다 무너져 내리고 있으니까 나는 뿌듯해. 내 시가 뭐 이런 얘기예요. 좋다. 그러면은 내가 당신들에게 독자들에게 권하건대 당신들의 배를 불살라라. 자, 배를 불사른다는 건 뭐죠? 만약에 이제 정복자를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어느 곳을 정복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갔다. 배를 불사른 건 퇴로를 생각하지 않는 거죠. 배를 불사르면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어쨌든 죽든 살든 거기에서 새로운 땅에서 어쨌든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과거에 떠나온 어떤 땅, 그게 결국은 과거의 어떤 시인들의 어떤 영토겠죠. 그렇죠? 그리로 돌아갈 수 없도록 배에 불을 질러버려라.
나는 페니키아인들처럼 나만의 알파벳을 만들겠어. 자, 알파벳이라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당시에 어떤 그 귀족들은 뭐 상형 문자나 이런 것들은 결국은 일반 그 대중들이 공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주 일부 특권층만 그 지식을 공유할 수 있었고, 그래서 대중들은 다 배제가 됐잖아요. 그런데 알파벳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아주 의미심장하게도 어떤 지식이 일반 대중에게까지 이제 전파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마련된 거죠. 뭐 그래서 이제 선배 시인들은 니네들이 알파벳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새로운 알파벳을 만들겠다. 그렇게 선언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어쨌든 과거의 어떤 전통적인 어떤 시에 대한 그 안티 의식을 강하게 드러내면서도 그것을 아주 복잡한 어떤 문화적인 인유 속에 그 감추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초기의 그 선언적인 어떤 시에서는. 자, 그러면은 니카오르 파라가 이렇게 다시 세우고자 하는 어떤 시의 질서라고 하는 것은, 시의 문법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뭐 이것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뭐 20세기 이제 후반이 되면 라틴 아메리카 시의 어떤 경향들이 뭐 모더니스모 시기처럼 이렇게 단선적으로 흐르지 않아요. 굉장히 다양한 흐름들이 공존하면서 이제 경쟁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전통적인 시 안에 대중성이 이렇게 들어오기도 하고, 또 아니면은 그 전 시대인 그 아방가르드를 창조적으로 계승을 하면서 아주 부분적으로만 개혁하는 그러한 그 흐름이 있을 수도 있고, 뭐 가령 예를 들면 옥타비오 파스 같은 경우가 저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아방가르드와 완전히 단절을 하고 그야말로 리얼리즘 어떤 시학을 확립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라틴 아메리카의 대표적인 어떤 참여 시인들이 이제 저기에 속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파블로 네루다의 참여적인 어떤 정치 참여적인 어떤 시의 경향을 계승하고 있는 뭐 그런 시인들, 뭐 예를 들면 뭐 에르네스토 카르데날 같은, 그것도 사제 신부인데, 그 다음에 이제 아방가르드와 리얼리즘을 동시에 회의하면서 언어의 유희를 벌이는 그런 시인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니카오르 파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요. 아방가르드도 거부하고 리얼리즘도 거부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방가르드를 무비판적으로 계승하는 시가 있을 수 있고, 또 상호 텍스트성으로서의 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 텍스트라고 하는 것이 독립적으로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텍스트들이 서로 아주 보이게, 때로는 보이지 않게 상호 관련을 맺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보르헤스의 팔림세스트론과도 굉장히 이제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팔림세스트라고 하는 것은 양피지잖아요. 그 양피지론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옛날에는 양피지가 얼마나 비쌌어요. 그 양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잡아야 그 채광본을 만들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비싸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쓰고 버릴 수가 없죠. 그 이후에 또 쓰게 돼요. 그래서 양피지에 썼던 글이 흐릿해지면 그 위에 다시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만약에 한 200년 세월이 흘렀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마지막에 쓴 것만 보이는 것 같지만 그 아래는 아주 희미한 그 과거에 쓴 글의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죠. 결국 텍스트라고 하는 것은, 글쓰기라고 하는 것은 그 양피지와 성격이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뭐 사실은 따지고 보면 하늘 아래 새로운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내 생각을 아주 독창적인 생각을 책에 글로 적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 생각이라고 하는 것들은 과거의 생각들의 영향을 또 끊임없이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시 텍스트도 역시 하나의 상호 텍스트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가장 최신의 어떤 경향들이에요. 뭐 이런 어떤 현대시의 흐름 속에서 어쨌든 니카우로빠라는 아방가르드와 리얼리즘을 동시에 회의하면서 언어의 유희를 보여주는 그래서 뭐 굉장히 회의주의자예요. 진짜로 반시에 굉장히 집착했던 그 시기에 니카우로빠라는 회의주의자입니다. 서가 연가